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열등감과 질투로 똘똘 뭉친 며느리에게 최고의 교훈을 선사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딱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서 평생 결혼을 안 하겠다고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며느리를 무척 귀하게 여겼어요. 게다가 제가 시댁살이를 경험한지라 저희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더 노력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여러 사건들을 통해 며느리에게 열등감과 질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느끼는 열등감과 질투가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더 아끼고 잘해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더욱 싫어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시장에서 사서 들고 갔는데 며느리가 글쎄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집으로 갔고 복수는 시작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26에 딸기 농사를 짓는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맏며느리라서 그런지 첫 며느리라서 그런지 저는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시댁살이가 무척 심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맨발로 돌아다니는 걸 무척이나 끔찍하게 생각했고 무조건 종아리가 반쯤 가려지는 치마를 입게 했어요. 그리고 한여름이어도 긴팔을 입게 했죠. 제가 몸에 열이 무척 많은 편인데 그래서 가을에도 땀띠를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도 임신을 했을 때 다 했던 일이라며 여전히 똑같은 강도로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와 살면서 사남매를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제가 연년생으로 첫째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인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칭찬은 무슨 고생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다. 내 며느리라면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지. 나는 아들만 셋이야. 우리 집안에 오면 아들 낳는 복은 타고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제가 셋째와 넷째를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고서 혀를 찼죠. 그러더니 친정으로 산후조리도 못 가게 했어요. 저는 고작 일주일, 그것도 채 되지 않아 부엌으로 복귀했어요. 그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 말썽이에요. 더구나 저희 집은 시아버지가 이장이어서 농가에서 품앗이를 하고 회풀을 푸는 곳이 늘 저희 집이었어요. 명색이 이름 있는 집안이라 제사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 부엌 밖으로 1시간 이상 있었던 적이 없어요. 물론 동서들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 처지가 괜찮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시댁에서 분가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있었고 막내 아주버님은 집안 농사를 짓지만 시댁이 그렇게 넓지 않아 분가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번째로 결혼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서들은 시댁에 있을 때만 듣는 잔소리를 저는 하루 종일 들어야 했어요.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고 슬프다는 걸 저는 최대한 아이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앞에선 최대한 웃었어요. 그런 저의 노력에 답이라도 하듯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커졌어요. 아이들 모두 잔병치레는 있었지만 입원을 할 정도로 크게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불려갈 정도로 사고를 친 적도 없었죠. 교우관계도 좋았고 성적도 좋았어요. 사춘기 시절에도 크게 방황하지 않았고요. 특히 첫째는 속을 썩이긴커녕 저희 부부의 자랑거리였어요.
첫째 아들은 여자애들과 비교해서도 말이 빨라 어릴 때부터 조잘조잘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았고 매년 반장을 놓치지 않았죠. 성격도 좋아서 성적 우수상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 조기 졸업을 해 일찍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첫째 아들은 정말 저희 부부의 남부러울 것 없는 자식이에요. 게다가 저희 첫째 아들은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너무 오래되어 무너질 것 같은 저희 집을 자기 돈을 들여 리모델링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전제품을 모조리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첫째 아들 덕분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완벽한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저희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들, 이번에 바꿔준 휴대폰 다들 부럽다고 난리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얼마 전에 냉장고랑 다 바꿔줬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돈 벌어서 저 혼자 다 못 써요. 이참에 효도도 하고 좋죠 뭐. 그러게 그거 다 벌어서 같이 쓰면 좋을 텐데. 엊그제 수철이는 여자친구랑 계곡 갔다고 하더라. 너는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 안 가니? 왜 안 가요? 이번 여름에 발리 갈 거예요. 어머 정말? 누구랑? 혼자 가죠. 어머니는 참, 제가 여행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는 거 봤어요? 엄마는 걱정되어 그러지. 어릴 땐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많이 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혼자만 다니니까. 애들이랑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요. 혼자 가면 누구랑 시간 조율하고 장소 정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아직은요. 아니다. 괜히 엄마한테 기대감 주는 것도 나쁜 거겠죠. 저 정말 생각 없어요. 그래도 수철이 있잖아요. 큰아들의 생각은 완고했고 저는 그 이상 강요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 다 컸고 엄연한 성인이고 그런 와중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쉽긴 아쉬웠죠. 솔직히 자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아이도 낳고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저는 결혼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큰아들의 결심을 듣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게다가 저희 막내딸마저 큰오빠의 영향인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다들 왜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 둘 다 너무 감정 낭비고 시간 낭비야. 그 두 가지만 안 해도 내가 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우리 큰오빠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 이해해. 나도 그럴 거고. 아직 어린애가 무슨 말이야. 벌써부터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좋아. 편견은 무슨. 엄마 정말 그렇다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은 만나는 게 연애래.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게 결혼이고. 난 싫어요. 나는 내 인생이 좋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암담했어요. 때로는 저희 부부가 본보기를 잘못 보여준 걸까 싶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가 의리는 있지만 애틋하고 사랑스럽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다 늙어서 그럴 수도 없고 사실 저희 또래 부부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희 또래 부부들이 손잡고 다니면 100% 불륜이라고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렇게 두 놈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와중에 저희 둘째 아들과 셋째 딸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둘 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팔자가 도는 건지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다음에 셋째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같은 해 같은 날에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조건들이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팔자가 도는구나. 팔자가 형제간에도 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포장해 왔어요.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식사를 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저희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래,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누군데? 아,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손도 빠르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래요. 뭐? 아르바이트생? 그럼 어리다는 이야기잖아. 얼마나 어린데? 설마? 엄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비도덕적이지 않아요. 2살밖에 안 어려요. 내가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럼 25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 수희랑 똑같잖아. 대학교를 졸업했대? 아니요, 아직 수희랑 똑같이 1년 휴학해서 아직 졸업 못했는데. 그럼 너희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이 낳으면 그 이후에 졸업하는 거?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야. 아이를 가진 것뿐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시간도 쏟아야 하고 에너지도 쏟아야 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랑을 무슨 생각으로 하나요? 어머니도 26세 형 낳았잖아요. 내 시대랑 너희 시대가 같니? 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 집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했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저와 남편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찬물을 들이켰어요. 그런데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셋째 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실은... 뭐? 똑바로 얘기해야지. 저도 임신했어요. 뭐? 네가 언제 남자친구가 있었어? 늘 있었는데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서 이야기 안 했을 뿐이에요. 넌 누군데? 대체 어떤 놈이 내 딸을? 아빠 진정하세요. 오빠는 일단 저보다 5살 많고. 뭐? 야, 내가 낫네. 나는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5살 차이면 너랑 완전 아저씨 아니야. 오빠는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직업은 작곡가예요. 대형 기획사에서 음악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너는 예술병 있는 애들만 좋아한다니까. 대중음악이라 꼭 순수 예술인 건 아니거든. 나랑은 달라.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바뀌었어요. 대중문학도 써보려고요. 드라마나 연극이나 뮤지컬도 좋고요. 이게 다 오빠가 바뀌게 해줬어요. 그럼 뭐하니? 너 임신했다며. 임신한 상태에서 글을 잘 쓸 수 있겠어? 네가 지금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몸 무거워지고 신체 변화 오기 시작하면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너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 절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대로 학교 자퇴하면 소문도 날 거고. 소문은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 엄마, 나는 정말 나을 거예요. 오빠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나답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소설가가 되겠다며. 아직 등단도 못했는데 이렇게 애엄마 되면 억울하지도 않아? 엄마는 대체 어느 쪽이에요? 큰오빠랑 막내한테는 결혼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저랑 작은 오빠한테는 결혼을 왜 하냐고 하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상황이 다르잖아. 이렇게 급하게 결혼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완벽한 상태에서 결혼하려면 40이 넘어서도 못해요. 저는 무조건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오빠도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할 거잖아? 맞아요. 할 거예요. 저와 남편은 뒷목이 아팠어요. 솔직히 아들과 딸의 힘겨운 미래가 뻔히 보여서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는 결혼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상대에 따라 다르게 말한 제가 불공평하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이미 뱃속에 생명이 있는데요. 제가 무작정 지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과 딸 모두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고난을 맞이해요. 처지가 비슷한 결혼이잖아요. 혼전 임신에 여자들이 더 어리고
졸업도 못했고. 차라리 제 자식이 둘 다 딸이거나 둘 다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남편과 저는 상견례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아들 상견례에선 제 딸이 생각나서 고개를 조아리게 되고, 딸 상견례에선 저희 아들이 생각나 상대 가족이 미워도 미워할 수 없게 되었죠. 특히 저는 사위 될 사람과 그 가족이 너무 미웠어요. 제 딸 인생을 망친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 상견례 뒤에 딸 상견례를 했다 보니 이해까진 아니지만 대놓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비상식적으로 굴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들 상견례가 의아했어요. 상대 측 부모가 저희에게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아들을 칭찬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라는 생물은 자기 여자를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배포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업이죠. 저는 최서방이 사업을 하고 있고 번창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특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껏 잘 봐왔습니다. 우리 최서방이 제 딸 사장으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계산하되 너그럽고 친근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잘 봐왔어요. 모르셨겠지만 저희 식구들끼리 최서방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를 모르면서도 무척 친절하게 대하더군요. 그때도 점수를 더 줬습니다, 제가. 그러셨습니까? 저희 아들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게 죄인처럼 있을 필요 없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들 거쳐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너무 죄송해하지도 마십시오. 저희 딸도 뭐 잘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네. 저희는 최서방이 저희 집 식구로 와서 정말 기쁩니다. 자자, 다들 한잔 하시죠. 사돈어른은 저희 둘째 아들을 칭찬하기를 서스럼 없이 했어요. 들어보니 사돈어른이 양말 공장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말 공장이 가족회사인 모양이었어요. 안사돈과 사돈총각도 양말 회사에 있는 눈치였어요. 아무튼 자기 사업을 한다는 유대감이 저희 아들을 돋보이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다행이죠. 저 사실 아들 상견례 때 무척 긴장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불행의 서막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와 그렇게 반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장인어른 공장을 웃돈 주고 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말실수를 했거든요. 어머님, 별다방 아시죠? 거기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쿠폰도 좋고 텀블러도 좋고요. 그건 갑자기 왜? 뭐 텀블러는 있으면 좋지. 그쵸? 그럼 분홍색이 좋으세요? 아니면 파란색? 요새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비싸지 않니? 비싸면 안 사줘도 된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왜? 쿠폰 있어? 아빠한테 전화하면 돼요. 사돈어른이 별다방 내셨니? 네, 그냥 부업으려. 내가 알기로는 별다방 내려면 건물 지어야 한다고 하던데. 사돈어른 건물 사셨니? 무슨 돈으로? 저와 남편이 묻자 며느리는 무척 당황했고 옆에 듣고 있던 둘째 아들도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실토를 하더라고요. 사실 장인어른 공장 정리하셨어요. 파시고 그 돈으로 건물 사셔서 별다방 내신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아빠도 나이 드셔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샀니? 저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요새 양말 공장 전망이 어떠냐고 나한테 물었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양말 그거 얼마나 한다고 팔아봤자 네 몫으로 떨어지는 것도 없을 거라고. 게다가 요새 해외에서 더 싸게 수입한다는데 별 가망 없을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네? 기억하세요? 내가 치매도 아니고 그런 걸 기억 못하겠냐? 그래서 네가 알겠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잖아. 내가 그때 네가 왜 물어보는지 묻진 않았지만 느낌은 왔어. 그래,
네가 그 공장 산 거야? 싸게 샀어요, 싸게. 못 믿는다. 네 장인어른 건물 어딘지 말해봐. 네가 순순히 말하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럼 이 질문엔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공장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냐? 네, 당연히 하고 있죠. 전망이 안 좋다고 해도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뿐이지 품질로 밀어붙이면 될 거라니까요. 지금 현 상황을 봐라. 양말 다 뒤집어 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딨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지. 그런데 그게 잠깐일 것 같냐? 지금 많은 공장들이 중국 공장이 밀리고 있어. 사람들이 품질도 보지 중요하지. 그런데 가격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 너 지금 네가 사장이니까 알겠지? 너희 공장에서 양말 한 켤레에 얼마대 가냐? 솔직하게 말해봐. 말 못하지? 봐라. 그게 지금 양말 산업의 현실이다. 아무리 죽어라 품질을 높여봐라. 가격도 같이 올릴 거면서. 그럼 말짱 도루묵 아니냐? 너희 장인어른은 어떻게 자기 사위한테 망해가는 사업을 웃돈 주고 팔 생각을 하는 거냐? 널 가족으로 생각하긴 한다니? 아버지는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네 장인어른이 손 뗐으면 안사돈이랑 사돈총각은 지금 그 회사에 그대로 있어? 아니요, 다들 다른 일 하시죠.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똥 싼 거야. 쥐뿔도 모르는 너한테 뒤집어 씌운 거라고. 아버지, 그래도 저 몇 달은 배운 뒤에 인수받았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그리고 저 브랜드도 만들 거고 수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몇 달? 몇 달 배워서 전반적으로 공장 상황을 다 안다고? 솔직히 말해. 네가 들어가고 매출 더 떨어졌잖아. 너 지금 하는 가게 넘기고 양말에 집중할 수 있어? 그럴 생각도 없지. 고작 양말인데. 안 그래? 내가 장담하건대 네가 양말 공장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걸굴 헛값에 공장 팔게 될 거다, 멍청한 놈. 내가 그렇게 정으로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그 정이 문제야. 사업을 할 때 냉정하게 사람을 봐야 한다고. 저번에 네 가게에서 계속 손님이랑 싸운 주방 이모, 너 계속 데리고 갔지? 그분은 사정이 딱해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하세요? 왜 하긴 해야 하니까 하지. 그 아줌마 사정을 왜 네가 봐줘야 해? 설명해봐. 그럼 사장인 제가 봐주지 누가 봐줘요. 그래서 네 가게에 손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확인 안 했냐? 사업은 냉철한 머리로 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 너는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고. 사업할 조건이 안 된다고. 아, 그래서 딸기 농장도 저 안 주시려고요? 냉정한 머리를 가진 형한테 다 주려고요? 뭐? 제가 그 속셈을 모르는 줄 아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무슨 미래를 그리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아버지, 요새 형한테 자주 전화하죠? 그래서 언제 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올 거냐고. 내려오면 집에서 살지 말고 아파트 얻어준다고 그러시잖아요. 딸기 농장 다 형 주려고. 그렇게 제가 어렵게 사는 걸 알면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왜 너한테 딸기 농장에 딸자도 안 꺼내는 줄 아냐? 네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믿고 맡기겠냐? 너도 알다시피 이 농장 내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온 농장이다. 내 아래에서 끊게 할 수 없어. 여보, 진정해요. 일단 지금 너무 상처만 주는 것 같으니 그만해요. 너도 흥분 좀 가라앉히고 그만하렴. 아버지는 네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정상적인 거 너도 부모가 됐으니 알잖니. 그런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네가 너무 정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나보다 네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 말이 세서 그렇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다들 그만하세요. 아가야,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한테 강매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우린 그런 게 아니라 그 공장, 저희 아빠가 공장장으로 시작해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사장까지 오른 공장이에요. 그 공장을 기꺼이 남편이 살 수 있게 저희 아빠가 배려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기꺼이 배려한 거라고? 아가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그럼 정말 저희 부모님이 강매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야기해봐라. 우리 아들이 얼마 주고 샀는지 여기서 네가 아는 만큼 이야기해봐.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설마 저희 아빠가 건물주 되었다고 질투라도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럼 아버님도 딸기 농장 팔아서 건물 사시면 되잖아요. 누가 질투를 한다는 거냐? 말 돌리는 것 보니 웃돈 주고 판 모양이지? 지금 그 말 모욕적이네요. 저희 아빠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해봐라. 얼마 주고 팔았는지. 됐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저희 부부가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저희가 처음으로 집 살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 전에 아가씨가 48평 새 아파트 들어갈 때는 잘했다 했으면서 저희가 52평 새 아파트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슨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 관리도 힘드니까 그냥 작은 집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야 걔네들은 애가 둘이고 셋째 준비까지 하니 그렇지. 너희는 유민이 하나뿐이잖아. 저도 둘째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시댁에서 매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생길 애도 안 생기잖아요. 두 분 다 제가 애 하나 딸랑 낳고 집에서 놀면서 자기 아들 인생 조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집에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드님이 제 인생 조져놨다고 생각하죠. 아드님만 아니었으면 저 멀쩡하게 졸업하고 박사까지 따서 교수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아이 낳겠다고 우리한테 찾아온 건 너희들이잖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도 너희들이 무조건 하겠다고 했잖아. 그래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우리 유민이 낳을 거예요. 대신 우리 남편이랑 시댁이랑 절연시키고 살 거예요. 애초부터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이제껏 제가 한 말 이해 못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집만 그래요. 아가씨도 집에서 놀고 저도 집에서 살림하는데 아가씨한테는 직장 이야기 안 하면서 저한테는 일과할 거냐고 물어보고 제가 일을 구했으면 좋겠나 봐요. 왜요? 어머님 아들 고생시키는 거 보기 싫어서요? 그럼 아가씨한테도 그래야죠. 아가씨도 남편 돈 축내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걔랑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니. 너는 회사에 들어가면 되지만 수희는 글을 쓰잖니. 그래도 수희는 꾸준히 써보려고 해. 몇 번 공모전도 내고 그랬다. 그래서요. 공모전 내면 돈이라도 준대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 돈 벌어온대요? 그거 써서?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말도 할게요. 아가씨한테는 뭘 하든지 정말 뭘 하든지 우리 수희 하면서 저한테는 칭찬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눈치 주시잖아요. 엊그제만 해도 그래요. 제가 어머니 소금이 유난히 짠 거 모르고 많이 넣었다고 물 많이 마시면 돼 이러고. 그건 네가 민망할까 봐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지. 두 번 농담했다간 사람 다 죽이겠네요. 며느리는 생전 처음 보는 눈으라고 저희 부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진정시키고 집을 나섰죠.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우면서 동시에 며느리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어찌 되었든 충분히 차별받았다고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변호사던 둘째 동서와 은근히 저를 차별하던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며느리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굴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5년 동안은 정말 남편과 저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큰 소리가 오고 가진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살갑고 애틋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좀 애매했죠.
특히 며느리가 저희 부부를 의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아들만 따로 불러서 계속 적자인 양말 공장을 폐업하라고 일침을 두었어요. 이제 그만큼 끌고 갔으면 됐다. 너도 노력 많이 했어. 사업에서 놓아주는 것도 일이야. 이제 그만 놓아주고 다른 걸 하든지. 아버지, 오늘 저만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조금만 더 저를 믿어주실 순 없어요? 이제 막 제 브랜드 론칭하기 시작했는데 한순간이라고요. 이제 대박 나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어떤데? 나한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냐? 론칭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성과가 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남편과 둘째 아들은 계속 실랑이를 했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은 공장을 폐업시키고 부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배달 대행 업체를 준비하고 있었죠. 다시 수철이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공장 닫으라고? 아니, 그냥 내 말을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저는 둘째 아들이 이번 일로 크게 마음이 다쳤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와서 그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대체 저희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뜻으로 그 공장을 팔았을 리 없다고요. 그게 어떤 공장인데.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희 아빠의 피땀이 섞인 공장이라고. 저희 아빠의 청춘이고 저희 아빠의 뿌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장을 팔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아빠 몸 좀 누워서 일어나질 못한다고요. 이대로 저희 아빠 돌아가시면 저 두 분 다 고소할 거예요. 며느리는 오싹한 말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냉정하게 며느리를 향해 쓴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빚더미 하는 건 순식간이야. 그건 생각 안 하니? 너희 집, 유민이랑 너희 셋 그렇게 망하고 싶어? 너희가 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의미 있는 공장이야? 그랬으면 우리 아들한테 팔지나 말았어야지. 자기가 싼통 치우게 만들었으면서 뭘 팔지 말라고 고집이야. 그럴 거면 다시 사라고 해. 다시 사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라고 해.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아빠가 몸져 누웠다고요. 자, 일단 너무 흥분하지 말고 당신은 안방으로 가요. 그리고 너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 미래를 보고 결정한 일이니까. 사람이 너무 과거의 추억에 매여 있을 수 없지 않니? 앞으로 나아가야지. 응? 됐어요. 어머님은 늘 그런 식으로 저를 생각하시죠. 가볼게요. 더 할 말이 없네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 집을 나섰고 저는 화가 잔뜩 난 남편을 달래느라 진을 뺐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며느리가 신경 쓰여서 며느리의 보물인 제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시장에서 사들고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손주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그래 우리 유민이 잘 있었니? 할머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사왔다. 와, 신난다. 엄마 지금 먹어도 돼요? 어쩜 그렇게 우리 아들을 많이 닮았어? 너희 아빠도 너만 했을 때 치킨을 제일 좋아했어. 혼자서 한 마리를 다 먹었다? 우리 유민이도 할 수 있나 볼까? 할 수 있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치킨 봉투를 휙 하고 낚아챘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죠. 더러운 시장닭을 어떻게 먹여요? 유민아, 나중에 엄마가 로스구이 해줄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손주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제가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물었죠. 저 이제껏 어머님이 주신 거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싹 다 버렸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가져가세요.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저한테 준 반찬들이에요. 필요 없어요, 이런 수작. 저한테 안 통한다고요? 이런 수작이라니.
아니 이것들을 다 어디에 뒀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 어디에 뒀긴요? 집에서 분리수거하는 곳에 모아뒀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것들을 다 아가씨 주려고 만들다 남은 것들이잖아요. 남은 것 싸주면서 우리를 저를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제 저희 앞으로 시댁이랑 연 끊을 거예요. 아니 그건 대체 무슨 소리냐? 가족 사이에 어떻게 연을 끊어? 왜 못 끊어요? 요새 천륜이 어딨다고. 안 보면 그만이죠. 우리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우리 가족 부르지도 말고 내버려 두세요 좀. 이제 나가주세요. 우리 아들이 동의했다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이 우리랑 연 끊는 걸 동의했을 리 없어. 우리 남편도 쌓인 게 많아요.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형이랑 아주버님이랑 비교했다면서요. 누구든 뭐든 잘하는 천재 아들. 누구는 그냥 아들. 우리 남편이 대학생 때 주식 대박 난 거 칭찬은커녕 비난만 했다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우리 남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란 거 알잖니? 농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 그러니 손가락으로 툭툭 움직여 쉽게 번 돈이 가당키나 하겠니? 손가락 움직인다고 머리 쓰는 걸 무시했네요. 우리 남편 그 돈 벌려고 엄청 머리 썼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껏 봐온 남편은 그래요. 게다가 두 분이서 남편 사업하는 것도 반대하고. 덕분에 우리 부부가 못 만날 뻔했네요. 사업을 반대한 건 너도 오래 봤다시피 수철이가 많이 무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다. 감정이 많이 치우치고 정이 많아서 사업은 냉정한 세계니까 수철이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조언했을 뿐이야.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엔 조언이라는 건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연을 끝내만에 이런 소리는 너무하잖니? 진작에 끊었어야 했어요. 제 친정에서 그간 두 분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진작에 그만 만났어야 했다고요. 아직도 우리 아빠는 몸져 누워있는데 정말 일말의 미안함도 없네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저를 밀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 집에서 쫓겨나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가보니 남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들어와서 남편이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저는 설명하면서 또 울고 그러기를 반복했어요. 이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남편이 화를 내며 일어나는 걸 제가 말렸는데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반나절을 밖에 있었고 들어와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 걱정 마.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둘째 아들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다짜고짜 둘째 아들이 저희 남편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이삿짐 센터가 저희 집에 왔어요. 다짜고짜 짐을 빼라는데 저희 집이 팔렸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미쳐 날뛰기 직전의 표정을 짓더니 서류 하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지급 명령이요? 지금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요? 제 사정 다 아시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게. 나는 더 올려받을 수 있을 때 그 공장 팔라고 했다. 말을 안 들은 건 너고. 그럼 손해도 너만 봐야지. 아버지! 이제 아버지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해줌으로써 네가 정신을 차리길 바랐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걸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집에 대한 이야기는 미리 하지 않아 미안하구나. 그래도 일단 집이 팔리게 되었으니 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너와 네 부인, 아들이 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니냐? 네가 어엿한 가장이라면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집을 구해요? 지금 제가 아버지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형한테 하는 행동이랑 저한테 하는 행동이랑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형한테는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지금 제 처지가 형 처지면 이렇게 하겠어요? 네? 배신이라니. 그 말은 이제껏 너를 믿어준 나한테 엄청난 모욕이구나. 내가 너랑 형을 비교하고 차별했다고? 그래, 나도 사람인지라 똑같은 자식이라도
더 아끼는 자식이 있어. 그건 인정하마.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차별하거나 미워하진 않았다. 오히려 너는 아픈 손가락이었지. 그래서 항상 안쓰럽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를 차별하고 미워했다면 그 큰 돈을 왜 빌려주겠냐? 자그마치 3억이다. 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싫어서 내가 준 돈이 3억이야. 그리고 그 아파트도 네가 네 와이프 소원 이뤄주고 싶다고 해서 내가 구해준 거잖아. 그런데도 내가 너를 차별하고 미워해? 솔직히 말해, 내가 네 형한테 52평짜리 새 아파트를 사줬냐? 아니면 3억이란 돈을 빌려줬냐? 말해봐라. 그리고 아가야, 너도 말해봐라. 네가 우리가 셋째랑 널 차별한다고 했지? 내가 셋째가 그 아파트 살 때 보태줬다고 하더냐? 그거야 저도 모르죠. 형은 딸기 농장 주실 거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일고 내 땅이야. 내 사업이고. 너도 사업해서 알지 않냐? 당연히 냉정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것 아니냐? 저를 못 믿으시는 거 그게 차별이에요. 넌 아직 더 커야 된다.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야. 살아가면서 열등감처럼 필요 없는 게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아파트 네 명의로 해줄까 물었을 때 너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지? 네?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이제껏 살면서 나한테 세금 준 적 한 번도 없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그래서 내가 3억 빌려줄 땐 혹시 몰라 차용증 쓴 거다. 그걸로 지급 명령 내렸고.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아가야, 너도 나한테 갚을 게 있지 않니? 내가 얼마인 줄은 잘 모르지만 네가 내 금고에 손을 댔더구나. 그러면서 남편은 CCTV를 캡처한 사진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그 사진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 아버님,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나, 정말 오해예요. 전 금고인 줄도 모르고. 몇 년 전에 이미 우리 막내한테 들켰다면서. 내가 물어보니 막내가 이야기하더구나. 네가 5만 원 몇 뭉치를 가방에 넣는 걸 말이야. 여보, 정말이야?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고소를 해볼까? 법 앞에서는 답이 나오겠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가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실토를 하는데 며느리가 혼자 훔쳐간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걸 알고 저희 둘째 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뒤로 넘어갈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남편이 둘째 아들 부부에게 집을 사준 것도,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도, 며느리가 금고에서 돈을 훔쳐간 것도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집에 CCTV를 달 때도 이런 상황까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좀도둑을 위해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줄 알았는데 그 좀도둑이 며느리였다뇨. 저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냉철한 남편을 절연을 선언했죠. 저번에 네 엄마한테 우리랑 연 끊는다고 했다며? 물론 네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들은 말이지만 너도 동의했다니 너한테 들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 우리 연 끊자. 앞으로 보지 말자꾸나. 이제 할 말은 다 했으니 나가보거라. 그런데 멍하게 허공만 보던 둘째 아들이 며느리에게 재차 물었어요. 돈을 훔친 게 맞냐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더 울었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이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덩이인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대바라지게 행동했어요. 이제 와서 왜? 네 부인이 저지른 만행이 창피하긴 하냐?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영영 사라지겠습니다. 여보, 나는 너랑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대로 너랑 살면 너랑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남는 거잖아. 내가 부모님을 다시 못 배워도 너랑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나는 이혼 못해. 못한다고. 그렇게 싸움은 아들과 며느리의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부부는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둘째 아들은 저와 남편에게 계속 사과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 도움으로 증인석에 앉았죠. 며느리 측에선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으며 돈도 잘 벌어오지 못했다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달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증인석에 앉아서 둘째 아들이 얼마나 처가에 헌신적이었는지, 얼마나 처가에 바보같이 당했는지를 말했죠. 저희 아들은 이렇게 언제나 자기 식구들을 생각하는 미련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기 가정에 소홀했다는 건 이제껏 저희 아들이 쏟은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장으로서 있었던 시간이 유의미하게 추억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의 증언에 아들은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은 승소해 위자료와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판결을 듣고 둘째 아들을 안아주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같이 아이를 키우며 더 어른이 되어보자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 중에 더 예쁘고 더 못난 자식도 있나요? 부모도 사람이라 사람 마음이 더 가고 덜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에 더 예쁜 손가락은 있어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잖아요. 저희 부부는 이번에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자식들도 나중에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겠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더 많이 느끼고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20대 때 좋은 기회로 가게 된 워킹 홀리데이로 처음 호주를 접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선택지는 없었기에 참 고민이 많았죠. 자신이 나고 자란 국가를 떠나서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한국에서 사귀어온 많은 사람들, 친구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저희 엄마였어요. 아빠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다들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사남매 중 막내인 제가 엄마와 쭉 오래 살았거든요. 저마저 결혼해서 호주로 가버리면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물론 언니 오빠들이 있었지만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엄마를 자주 챙겨드리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있어도 그런데 호주에 가면 엄마를 더 못 챙겨드릴 것 같아 걱정이었죠. 하지만 엄마께서는 이런 제 고민을 단호하게 쳐내셨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자식 앞길에 도움은 못 될 망정 자식 발목 잡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다. 네가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랑 가정을 이뤄야지. 어차피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신 순간부터 네가 호주에 있든 한국에 살든 언젠가는 혼자 살아야 했어. 한국에 자식도 셋이나 더 있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엄마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을 한결 가볍게 결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정말 이대로 놓치기엔 아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호주에 가서도 연락 자주 할게요.
이제는 옛날처럼 외국 간다고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영상통화도 있고 목소리도 자주 듣고 소식 전할게요. 내 걱정은 그만하래도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인연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서로 소중히 하고 의지하면서 잘 살면 엄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무작정 떠난 호주는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어요. 함께 살 집을 구하고 파트타임으로 일도 구하고 이민 절차를 천천히 밟으면서 워킹 홀리데이로 머무를 때와는 전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을 떠나기 전에 엄마께 약속드린 것처럼 엄마를 챙겨드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도 바쁜 하루하루라 엄마도 이해해 주시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민 초반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에 자주 하던 통화도 여기서 사람들을 사귀고 교류하기 시작하니 시차 때문에 점점 소홀하게 되었죠. 그러다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으로 치면 밤 늦었을 시간이라 깜짝 놀랐죠. 전화가 걸려온 시간도 그렇고 그동안 주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지 엄마가 먼저 전화를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잘 지내시죠?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나야 그럭저럭 지내지. 너야말로 잘 지내고 있냐? 네, 일도 적응했고 이제 영어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서 전처럼 외롭지도 않고요. 엄마는요?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늙은이가 어떻게 살긴 그냥 좀 심심해도 견디면서 사는 거지. 근데 이 밤중에 웬일이에요? 원래 일찍 주무시잖아. 무슨 일을 안 줄 알고 놀랐어요. 무슨 일은 무슨. 그냥 오랜만에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한국에도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그 셋 다 합쳐도 나랑 제일 오래 산 우리 막내딸만 못해. 왜요? 언니랑 오빠들이 엄마 안 챙겨요? 내가 전화해서 잔소리 좀 할까? 됐어. 다들 사는 게 바빠서 그런데 나 적적하자고 그렇게 투정 부리면 쓰나. 그냥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한국에 한번 가야 하는데 가족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여름에 휴가 받으면 남편한테 말해서 같이 갈게요. 그래?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아휴, 여름까지도 어떻게 기다리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시간 금방 가. 나도 여기서 돈 좀 벌었으니까 들어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 비행기 잡으면 또 연락할게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진짜 별일은 없는 거지? 별일 없다니까. 내가 괜히 전화해서는 걱정되게 했나 보네. 아니야. 내가 한번 전화할 때가 됐는데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전화 오니까 좋긴 하네. 그래, 기다릴 테니까 꼭 휴가 받으면 연락 줘. 그때만 해도 단순히 제가 보고 싶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이라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도 부모가 자식 보고 싶어 전화했다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건덕지 같은 건 없었죠. 그러고는 그 일을 잊고 지냈어요. 남편과 여름 휴가 일정을 조율하고 날짜가 딱 맞아떨어져 일주일 정도 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벌어 모아놓은 돈도 있어 한국 가는데 큰 부담이 없었죠. 휴가가 확정되자마자 기쁜 마음에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웬일이니? 웬일이긴 엄마. 나 7월 말에 휴가 일주일 정도 받았어.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너 지금 한국 아니니? 어? 엄마, 나 민선이야, 민선이. 막내. 언니랑 헷갈렸어? 그래, 민선이. 너 지금 어딘데? 어? 나 호주지. 엄마 왜 그래, 무섭게. 아, 막내. 그치, 호주지. 아유, 엄마가 윤선이랑 헷갈렸다.
미안. 둘이 목소리가 비슷하네. 근데 바쁘지 않아? 휴가라니까. 이번 여름에 휴가 받으면 엄마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느낌의 침묵이어서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아, 그랬지? 맞다. 아우, 드디어 보네, 우리 막내딸. 안 본 지 오래돼서 엄마도 너무 보고 싶네. 그치? 엄마 기억하지? 나 엄마가 기억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야, 기억을 못하긴. 우리 딸이 온다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해.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깜빡해서 그래. 빨리 오면 좋겠다.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뭘. 곧 만나요, 엄마. 장모님, 건강하게 잘 계세요. 저희 곧 가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엄마와 전화를 듣고 있던 남편 역시 저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보,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나이 드셔서 깜빡하는 거야 원래 흔한 거라지만 이 정도는 아니셨는데? 그러게. 게다가 장모님 기억력 좋은 편이셨잖아. 이 정도로 기억 못하실 분은 아닌데. 그리고 휴가 얘기는 통화한 지 2주밖에 안 되지 않았어? 아,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호주에 있으니 뭘 어쩔 수도 없고. 당신 형제들한테 부탁해봐. 한국에 형제가 셋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가족이 이럴 때 좋은 거지. 그렇긴 한데 언니 오빠들은 몰랐나? 어떻게 외국에 있는 나보다 몰라. 같은 땅 산다고 자주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알겠어. 남편은 좋게 말해줬지만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같은 나라 산다고 해도 사는 동네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 그렇게 자주 못 본다는 건 알아도 어떻게 고작 가끔 주고받는 전화가 전부인 저보다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지요. 그래, 형제들이 모를 수도 있다 치자 생각하다가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혹시 외국에 있는 내가 괜히 걱정할까봐 일부러 이야기 안 했나? 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하며 첫째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엄마 자주 찾아뵙고 있어? 응?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는 찾아뵙지. 그럴 때만 봐?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틈틈이 가니? 나도 서울에 있고 애들도 있는데. 왜? 너 나한테 설마 왜 효도 안 하냐고 잔소리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연세가 들긴 했어도 또래분들에 비해 엄청 기억력도 좋고 총명하셨잖아. 그런데 2주 전에 나랑 나눈 통화를 기억을 못해. 그래?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걸 기억을 못하셔.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딸이 온다는데 그리고 그때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야. 야, 너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냐? 네가 그래봤자 자식 4명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엄마 원래 그래. 내가 간다 해도 셋째랑 착각하고 그러던데. 네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몰랐을 뿐이지 원래 종종 그러셨어.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시는 것뿐이야. 네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순간 엄마께서 저랑 둘째 언니를 헷갈려 했던 게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큰오빠랑 전화를 끊었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은 멈추지 않아서 둘째 언니랑도 통화를 했어요. 그나마 같은 딸이니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도 말이 안 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이야. 엄마도 여기 생활이 있는데 잠깐 까먹을 수도 있지 뭐. 너만 자식이니? 자식이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외국 나간 자식 뭐 그렇게 관심 있겠어?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는 듯한 말에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아무도 엄마의 상태에 대해 귀 기울여주지 않으니 그냥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매일 한국에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엄마와 둘이 살던 집에 도착했을 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랑 살 때랑은 다르게 집안의 물건도 텅텅 비어있고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아,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집이 왜 이렇게 휑해? 엄마 잘 먹고 있어. 걱정 말어. 이서방도 힘들었을 텐데 여기 와서 함께 과일이라도 깎아 먹게. 엄마께서는 우리가 온다고 수박을 사놓으셨다면서 냉장고로 가셨어요. 아우, 장모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겁지 않으세요? 남편이 부랴부랴 일어나 수박을 들어드리려는데 엄마께서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자넨 누군가? 나 지있기는 한데. 네? 장모님, 저예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까까지 이서방이라고. 순간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늘 마음속 한구석에 박혀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엄마, 우리 엄마 어쩌다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 엄마 기억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잖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고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신을 차린 후엔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형제들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휴가 뒤로 무급 휴가까지 더 써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결과는 역시나였어요. 중증 치매라고 하더군요. 보통은 이 정도 되기 전에 병원 와서 진단받으시는데 늦게 아셨나 봐요. 네, 제가 외국에 살아서요.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는 의사의 눈빛이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날 당장 형제들을 불러다 이야기했고 형제들은 생각보다는 덤덤했어요. 뭐 그러실 연세가 되긴 했지. 나도 요새 이상하다곤 생각했는데 진짜일 줄이야. 아,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어떻게 치매까지 걸리셨대? 우리 엄마 젊은 시절엔 아주 호랑이 같았는데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되셨네.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병원 알아봐야지. 집에 방문할 요양사도 필요하고 엄마를 이대로 혼자 둘 순 없잖아. 그래, 우리가 천천히 알아볼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잘 모시다가 돌아가. 우린 자식 아니니? 유난 떤다는 듯한 반응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면서 도저히 언니 오빠들을 믿고 엄마를 내버려 두기가 힘들었어요. 치매 전문으로 후기가 좋은 병원을 알아봤고 요양사도 다정해 보이는 분으로 면접을 마쳤죠. 한국을 떠나기 전 그래도 장남이랍시고 엄마의 예쁨을 잔뜩 받았던 큰오빠에게 재차 부탁했어요. 오빠, 내가 병원 주소지랑 후기랑 다 보내놨어. 오빠가 언니랑 작은 오빠 잘 타일러서 엄마 좀 돌봐줘.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셋 중 누구 집에 들어가서 사셨으면 싶었지만 아무도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외국에 사는 제가 왈가왈부하기가 어려워 그렇게라도 부탁했어요. 너도 참 걱정 말라니까. 구구절절 애같아 부탁한 저와는 다르게 큰오빠의 대답은 간단하기만 했죠. 호주로 돌아가는데 정말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와서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뭘 드셨는지, 요양사분은 잘해주시는지, 병원은 꾸준히 다니고 계신지 등등 유선으로나마 꾸준히 체크했죠. 엄마는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병원에 잘 다니고 계셨고 상태도 호전되어 전보다는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큰맘 먹고 휴가를 받아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참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엄마 상태가 나아지고 있어 안심하고 있을 때쯤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엄마 막내 손주 생기겠네. 건강하게 낳아서 아기도 꼭 보여주러 갈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계세요. 아, 우리 막내가 언제 커서 아이까지 생겼어. 얼른 보고 싶네. 꼭 데리고 와.
임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엄마랑 연락을 자주 했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와 연락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타지에서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아이가 잠들면 저도 기절하듯 따라 잠들다 보니 안부를 물을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가끔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도 늘 지쳐있는 상태라 예전처럼 미주알 고주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힘들어요. 아이가 어른이 자주 아프기도 하고 병원 다녀오고 아이 간호하다 보면 하루 이틀은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엄마, 옛날처럼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나는 하나만 낳고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우리 넷이나 어떻게 낳고 키웠어. 내가 요즘 자주 연락은 못해도 아이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엄청 나요.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만큼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하긴 멀리 있어도 너만큼 나 챙기는 자식이 있는걸. 나도 늘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무조건 네 몫은 서운하지 않게 남겨놓을 거다.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엄마, 내가 우리 리아 데리고 갈 때까지는 건강하게 계셔야 돼. 그래야 막내 손녀딸 한번 안아보지. 그래, 노력해보마. 마치 마지막처럼 말씀하시는 엄마 때문에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운이 남아 쉽게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더라고요. 아이 눈만 마주쳐도 엄마 목소리가 떠올라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게 제 촉이 맞았는지 그날 이후로 엄마가 연락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처음엔 엄마가 피곤해서 일찍 주무시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도 안 받으셨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시간대를 이리저리 바꾸어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생각이 스칠 때쯤 생전 연락 한 톡 없던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 모였는데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아예 입원을 시켜드리려고 해. 뭐라고? 요양병원?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예전보다 말투도 어눌해지시고 며느리도 못 알아보시더라고. 그래도 입원하면 엄마가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전화는 멀쩡하게 하셨단 말이야. 어차피 혼자 계시느니 병원 가서 같이 환자들이랑 대화도 하고 돌봄 받으면서 지내시는 게 낫지.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돌아가면서 모실 생각은 없어? 야, 너 진짜 웃긴다. 너는 외국 나가 살면서 이런 일에는 쏙 빠지면서 그런 말은 쉽게 잘도 안 해?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네가 한국 들어와서 모시고 살아.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다들 자기 자식 키우기도 벅차고 맨정신이어도 시어머니 장모 모시고 살기 힘든데 며느리랑 사위들은 그걸 반기겠어? 니네 남편은 괜찮대? 혹시나 해서 떠보듯 물어본 건데 아주 난리를 치니 말문이 막혔어요. 참 시사하다 싶어 화가 나면서도 상황이 성이니 그냥 이해해야겠다 생각했죠. 아, 됐어, 알겠어. 그럼 다른 병원 말고 진료받던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좋겠어. 거기만큼 괜찮은 곳이 없으니까. 입원은 조금 비싸다고 듣긴 했는데 내 집 합쳐서 내면 되니까. 그리고 엄마 전화는 왜 안 받으셔? 사실은 일주일 전에 벌써 입원 절차 밟았어. 핸드폰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받아놨어. 뭐라고? 그럼 나는 엄마랑 어떻게 연락하라고? 병원으로 연락하면 돼? 따로 연락할 필요 없어. 우리가 엄마 뵈러 갈 때 돌아가면서 전화할 테니까 그때 받아. 큰오빠는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통보만 한 채 전화를 끊었어요.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외국에 있는 처지라 어찌할 수가 없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엄마가 다니시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 정보를 물었더니 들려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그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지 벌써 오래되셨는데요. 마지막 진료 기록이 작년 말이에요. 입원 기록도 없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길로 둘째 언니 작은 오빠한테 줄줄이 연락을 했지만 셋이 짝이라도 한 건지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아기가 돌이 되고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그 어린애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죠. 도착하자마자 적어둔 형제들 집 주소로 찾아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문을 두들긴 끝에야 겨우 작은 오빠랑 만날 수 있었어요. 대체 엄마 병원이 어디야? 어딘데 이렇게까지 안 알려주고 멀리 사는 사람 애간장을 태워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나는 잘못 없어. 형이랑 누나가 네 연락 받지 말래서 그런 것뿐이야. 너 알면 또 잔소리만 한다고. 병원 주소 알려줄 테니까 진정해. 그렇게 작은 오빠를 닥달해서 알아낸 병원은 정말 초라하기 그저 없었어요. 시설도 낙후되었고 혹시나 싶어 기대했던 요양사들도 불친절하고 피로에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곳에서 엄마가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해 울컥했죠. 엄마, 저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아유, 이게 누구야? 참 예쁜 아가씨네. 엄마, 나예요, 막내딸. 딸? 누군데 자꾸 나한테 엄마라고 하니?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 괜찮아요? 집은요? 집은 어쩌고 여기 와서 지내고 계세요? 집은 내 아들이 가져갔어. 내 거 다 아들들이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엄마를 입원시켜놓고 엄마가 살던 집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질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 엄마께서 저를 알아보셨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니던 병원이 비용이 비싸서 조금 싼 데로 옮기자고 하더라고.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것도 미안한데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기로 했다. 집은 큰애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정신 남아 있을 때 너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니 참 좋구나. 우리 막내 손주도 이렇게 빨리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쩜 이리 이쁘니? 엄마가 딸을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답답했던 가슴이 녹아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를 이런 곳에 입원시켜두고 엄마 집은 어떻게 했는지 소식조차 알리지 않는다니 정말 괘씸해서 살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저희 가족이 머무르는 숙소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며 티 내지 않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 엄마를 다시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곧 다시 데리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집 현관 옆에 있던 창고 기억하지? 그 안에 다 있어. 엄마가 다 숨겨놨어. 네? 네 몫은 어떻게든 남긴다고 했잖아. 찾아서 써. 꼭. 알았어, 엄마. 그럴게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예전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이런 곳에 버리다시피 방치해놓고 자기들끼리 엄마 집을 갈취한 형제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예전 살던 집은 그새 팔렸는지 한참 이사를 진행 중이었고 정신없는 틈을 타 현관 옆에 있던 작은 창고를 열어보니 엄마가 아끼시던 보자기로 곱게 쌓인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이거다 싶은 직감이 와서 누가 볼세라 헐레벌떡 그걸 들고 돌아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엄마의 통장과 메모장, 액세서리함, 핸드폰이 들어있었어요. 큰오빠가 가져갔다던 핸드폰이 거기서 나오니 정말 깜짝 놀랐죠. 마지막까지 안 뺏기려고 숨겨두신 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숨겨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것저것 뒤져보니 통화 녹음 기록과 대화 녹음 파일 등이 나왔어요. 꽤 긴 내용이고 분량도 많아서 전부 듣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고맙게도 남편이 제 곁을 지키며 함께 내용을 들어줬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큰형님이 어머님 치매 상태인 걸 이용해서 집을 팔고 자기 명의로 빼돌렸다는 거야? 최영은 동조한 대가로 형님한테 돈을 받고 남편 빚 갚는 데 쓰고 어머님을 지금 그 병원에 넣어버리고 작은 형님은 어머님 돌보는 척하면서 가족 보호자 간병수당을 빼먹었다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내 형제들이지만 인간 맞아?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녹음들을 통해 밝혀졌어요. 엄마가 넣어둔 통장들과 비교를 해보니 정말 엄마 계좌로 들어온 간병수당은 없더군요. 게다가 셋째 오빠는 담당 공무원과 아는 사이라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에도 돈을 받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한 작은 오빠가 방심하고 담당 공무원과 전화를 하는 내용이 엄마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큰오빠와 언니가 작당 모의를 하는 내용도 엄마의 핸드폰에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제대로 치료 받으셔야지. 이러다가 엄마 우리 다 못 알아봐요. 막내야 외국에 있으니 못 알아본다 쳐도 우리 셋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좋은 병원 알아봤으니까 이 집은 팔고 요양병원 가자. 어? 아직 요양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상태도 좋아지고 있었는데 왜 요양병원? 그리고 이 집을 판다고? 누구 마음대로? 내가 죽기 전엔 우리 막내 돌아올 집은 있어야지. 엄마,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우리 셋이 다 동의하는데 엄마가 무슨 수로 요양병원에 안 가요? 사람들이 정신 오락가락하는 엄마 말 들어줄 것 같아요? 그만 고집부리고 치료 받으시라니까. 엄마 핸드폰에 녹음된 마지막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복지수당을 횡령한 작은 오빠부터 복수하기로 시작했어요. 이건 기록도 남아있고 담당 공무원과 전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으니 확실히 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먼저 셋째 오빠와 접점이 있을 만한 담당 공무원을 찾는 것에 집중했어요. 찾아보니 그쪽 부서에 오빠와 중고등학교 동창이 동갑인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감사 요청을 해서 수당 부정수급, 공문서 위조로 고발을 했어요. 이건 입금 내용도 확실하고 제가 고용했던 요양사를 통해 증언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오며 가며 얼굴 비추시는데 수당을 대신 받으신다는 셋째 아드님은 통 보이질 않아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저한테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한 것도 셋째 아드님이셨고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했어요. 셋째 오빠가 저렇게 수당을 불법 가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첫째 오빠랑 둘째 언니도 의심이 가더군요. 집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장남이라는 이유로 엄마의 동의도 없이 재산 정리를 주도하던 큰오빠도 과연 정말 투명하게 재산을 정리했을지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 매매 계약 날짜를 확인해 병원 진료 기록과 대조해보니 보호자 말에 의존적이며 날짜, 사람, 장소, 혼동 있음, 중요한 결정 시 단독 판단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진단서로 계약서 서명 당시 엄마는 법적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다니던 은행에 매매 계약서 제출 기록을 통해 계약서를 입수했어요. 매매 계약서 서명은 틀림없는 엄마의 서명이었지만 뭔가 묘하게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동일인 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어요. 당시에 어머님과 동행하기는 했는데 어머님께선 계속 거부를 하셨는데 아드님께서 치매라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리 서명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수한 뒤 제가 모은 증거자료 일부를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풀었어요. 언니는 따로 나서서 한 건 없었지만 입을 다무는 대가로 큰오빠에게 돈을 받아 남편 빚을 갚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언니가 가장 먼저 눈물을 터뜨렸어요. 제발 우리끼리 여기서 말자. 어? 우리도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어서 그래. 그 큰 집에 엄마 혼자 사시면 뭐해? 노인들은 원래 큰 집에 살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대. 따지고 보면 네 탓 아냐? 네가 엄마를 버려두려고 외국으로 홀라당 나가버려서 너무 외로워서 치매에 걸리신 거 아니냐고. 언니,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다들 그렇게 뻔뻔해? 됐어. 난 사과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눈들이 있으면 니들이 지은 죄를 똑똑히 보라고 온 거야. 곧 형사고소 진행할 거야. 그럼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사기죄, 그리고 수당 부정수급 등등 정말 걸릴 게 많을 거야. 그리고 언니는 여기 동조해서 이득을 취했으니 언니 남편에게 그 돈 다 뱉어내라고 할 거고. 뭐? 미쳤어? 너 대체 왜 이렇게 변했니? 나가 살더니 왜 이렇게 독해졌어? 야,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나와봐. 그래도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큰오빠가 저를 끌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큰오빠가 정신 차렸다는 건 제 착각이었어요. 너도 좀 조용히 있어. 너도 알잖아. 너랑 엄마가 살던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집인지. 저 큰 집 하나 팔았다고 우리 삼형제 팔자가 폈어. 너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될 거? 난 몰랐던 거 아냐? 그래서 네 목도 남겨놨으니까 이제 그만해. 오빠, 지금 장난해? 내가 지금 내 목 안 남겨놨다고 이러는 것 같아? 그럼 뭔데? 그 먼 호주로부터 날아와서 행패 부리고 있는 게 너만 재산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면 뭐냐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라도 알면 그래도 형제로 같이 자란 정이라도 봐서 민사소송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겠구나. 엄마가 정정하실 땐 재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더니 엄마가 쇠약해지니까 바로 재산이나 빼돌리고 엄마를 저딴 병원에다 박아놔? 니들이 인간이니? 그래, 원하는 거 다 말해. 그렇게 억울하니? 너만 살기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서 그랬다고. 엄마도 건강하실 때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았지. 그러게, 진작에 도와주셨으면 서로 좋았잖아. 난 그래도 큰오빠는 다를 줄 알았어. 하긴 돈 준다고 언니 입막음한 게 오빠인데 그 걱정에 믿은 내가 바보지. 나는 대화는 인간하고만 해. 오빠도 인간 같지 않은 거 알았으니까 대화는 그만하고 싶다. 법정에서 법으로 다시 얘기해. 너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세상에 믿을 거 우리 형제들밖에 없어. 근데 네가 우리 셋을 등진다고? 너 하나가? 너 살면서 다시 가족한테 기대해야 할 순간이 없을 것 같아? 너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나중에 후회한다. 결국 남편도 남이고 남은 건 피로 이어진 가족뿐이라고. 거의 저주처럼 퍼부어지는 폭언을 들으며 그곳을 떠났어요. 한국에서 머무르는 숙소에 돌아오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아이를 보며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잘 갔다 왔어? 괜찮았어? 그러게, 나랑 같이 가자니까. 힘들었지? 절 보자마자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는데 남편 품에 안기니 큰오빠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도 결국 나중에 뭔가 잘못되면 우리도 남이 되는 거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의지할 건 형제들밖에 없는데 내가 형제들을 이렇게 등지고 살아도 될까? 여보,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 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 청지, 당신 형제들이 다 당신 손가락질해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왜 혼자야? 나도 있고 우리 예쁜 딸도 있는데. 우리 딸 아빠랑 잘 있었어? 그렇게 딸과 든든하게 절 껴안아주는 남편을 보며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바로 형사고소를 접수했죠. 제가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형제들은 노발대발했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며 셋째 오빠가 부정수급, 공문서 허위 작성으로 인해 벌금을 맞고 그동안 불법으로 받은 수당을 환수 조치당하면서 3명의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러게 형은 처음부터 막내를 같은 편으로 만들었어야지. 외국에 있다고 만만하게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냐? 야, 애초에 네가 사는 곳 안 들켰으면 이럴 일이 있어? 너 때문에 엄마가 저런 병원에 있는 거 알게 돼서 제가 눈이 돌아간 거잖아. 싸우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첫째 오빠 역시 사문서 위조죄로 걸렸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걸렸어요. 증여세를 탈세하려는 시도까지 포착이 된 거였죠. 큰오빠는 집값의 절반을 미신고한 죄로 추징금 2억 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는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 환수 판결을 받았죠. 둘째 언니는 일로 남편과 싸우다 이혼 위기까지 놓이게 됐죠. 형제들이 차례차례 벌을 받는 동안 저는 엄마를 더 쾌적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엄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꼭 남긴다고 했지? 그때 네가 발견한 통장 속 돈이랑 폐물함은 전부 네가 갖거라. 엄마,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지금 엄마 재산 마음대로 팔아제낀 언니 오빠들 벌 주고 있는데 이 돈 받으면 저도 벌 받아요. 벌이 아니라 상이야, 상. 그 집은 내가 어떻게든 죽기 전까지 팔고 싶지 않았던 집인데 팔았으니 그런 거고 이 돈은 옛날부터 너 주려고 따로 모은 돈이다. 넌 어릴 때부터 오빠들이나 언니에 비해 욕심도 없고 착했잖니. 그런 네가 딱 하나 나한테 미안해하면서도 욕심냈던 게 네 남편이야. 이번에 오래 머무르면서 지켜보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구나. 먼 타지에 살고 있으니 네가 사는 모습 들여다보지도 못해 늘 걱정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던 엄마의 소나기에서 이상하게 점점 힘이 풀리셨어요. 그때 직감했어요. 엄마께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걸요. 눈물을 흘리며 요양사분들을 불러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어요. 미워 죽겠어도 형제니 엄마 장례는 치러야 해서 다시 형제들을 만났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눈빛으로 겨우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마지막 날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읽어주더군요. 내 남은 예금과 유동자산 전부 그리고 내가 남긴 기금 속 보험금, 기타 권리 일체를 막내 간미인선에게 단독 상속하길 바란다. 이 결정은 다른 자식을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날 챙겨준 사람에게 마음을 남기고 싶을 뿐이다. 그제 저의 형제들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민선아, 언니가 정말 미안했어, 그동안. 언니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고 빈털털이 된 거 알지? 언니 좀 도와주라. 민선아, 오빠가 엄마 있는 병원 알려줬잖아. 그래도 오빠가 제일 사람답지 않니? 오빠는 집 팔고 돈 받지도 않았어. 기껏해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 그 수당 좀 챙긴 거야. 우리 막내들끼리 뭉쳐야지. 안 그러냐? 그 와중에도 큰오빠만큼은 자존심 세워가며 절 쳐다도 보지 않고 자리를 뜨더군요. 미안하지만 우리 형제의 연은 끊은 걸로 아는데 나한테 그렇게 고소까지 당하고 인생 나라까지 갔으면서도 나한테 빌고 싶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저기 저 든든한 장남한테 기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형제들과 부딪힐 일 없고 사랑하는 제 진짜 가족들이 기다리는 호주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런 일 겪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